그 조선 초기 15, 16세기에 몇 가지 기형하고 문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수염, 머리 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중국의 거하고 다 비교가 됩니다. 발톱 3개. 그래서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이제 15, 16세기의 용 문양은 청아백자의 용 문양은 일단 모든 수염 앞으로, 그 다음에 머리도 앞으로. 이게 정상입니다. 발톱 아직까지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5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18세기 가야 5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의 병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병을 보면 구연부가 이렇게 밖으로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이렇게 위에서 찍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선 후기에 비해서는 목이 짧습니다. 나중에 후기로 가면 목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구연부가 이렇게 밖으로 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 기형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취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유행하던 병하고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병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주거 환경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교류를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릇들도 수입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보고 듣는 게 달라지니까 뭐 이런 문양도 달라지죠. 그래서 용만 이렇게 한번 제가 모아봤거든요. 17세기 한번 보십시오. 안경테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염은 이제 뒤로 날려요. 대신에 헤어스타일은 아직도 앞으로 갑니다. 근데 18세기는 발톱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톱만 대략 보면 얘는 몇 세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금방 알면 재미가 없을까봐 이제 뭐 여러 차례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저게 다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9세기 4개로 또 바뀌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용은 중국 용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털이 많습니다. 얼굴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용들이 17, 18세기 건 털이 별로 없어요. 근데 19세기로 가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잔털도 많고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튀겼듯이 그냥 몸에 저런 비늘이 그냥 과장되게 나타나거든요. 저것이 19세기 용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를 봤더니 저런 뭐 이 보상화 담처문, 저 문양은 마치 이슬람 문양 같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신 분은 요 꽤 이런 종류의 강연이나 뭐 책을 많이 보신 분이 아닐까. 사실은 이제 우리 스타일의 그릇은 아닙니다. 저 모양이. 그런데 중국의 청아백자가 명나라 때 청아백자가 이 시기에 이슬람으로 많이 수출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좋아하는 저런 보상화 문양이 청아백자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아를 그리는 사람은 바로 화원들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도화서 화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렸던 화풍을 그대로 청아백자에 옮기는 경우가 뭐 당연하겠죠, 이건. 그래서 어떠냐? 나뭇가지를 90도로 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90도로 꺾는 소나무, 이상자 전칭작인 송화볼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화풍이 그대로 청아백자에 옮겨가기 때문에 이 조선백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림이 또 어떻게 그려졌나 이거를 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에 많이 그려진 문양이 바로 이 고기 어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뭐 이제 잉어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이제 다른 물고기들도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되게 쌍으로 나타나면 부화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자손 번영을 나타나기도 하고, 잉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붕어 같은 경우, 메기 이런 궐어라고 불리우는 이런 그 물고기들은 왕실, 그러니까 이 관료 사회에 들어가는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걸 기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뭐 이 시각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게 필력이 있는 화원이 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종속 문양들은 뭐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만 보면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분청사기 물고기 문양이 그려진 병을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짧습니다. 구연부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몸통이 통통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전문용어로 오코춘, 그 중국집 이름이에요. 원래 지나 춘처럼 끝에 춘으로 붙는 건 되게 중국집입니다. 중국에서. 요즘엔 우리나라 중국집들이 춘자 붙으면 촌스럽다고 다 쓰질 않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춘, 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 물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도 충청도 계룡산 쪽에서 제작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 충청도 분인데 맨날 뭐 괜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렸을 때 기억에도 뭐 떠들기만 하면 야, 너 말이야 또 떠들면 입을 꼬매버릴게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마치 그걸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재밌는 구도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뭐 이제 저거는 분청사기 그릇이기 때문에 백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그려졌던 게 바로 화주문들입니다. 뭐 새 그림 자체는 어느 시대고 다 등장을 하는데 뭐 이제 17세기나 그 시대에 비해서 15, 16세기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새 구도들, 뭐 어미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한테 이제 먹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눈이 딱 마주치고 중국의 화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 듯 모를 듯 서로의 마음을 지금 아쉬워하는 뭐 어떤 연인 같은 느낌의 그런 새도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선 전기 청아백자의 아주 대표적인 문양들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커다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그럼 완벽하게 승리를 하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경제는 피폐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경기도 광주 분원 문을 닫아버려요. 1년, 2년. 이제 뭐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흙도 여기저기서 갖고 오기도 힘들고 장인들도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고 그런데 그런 국난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뭐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사전 녹화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여유와 해악입니다. 아마도 17세기 조선이 그런 국난을 극복했던 힘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럼 해악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 예술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선시대 호환마마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원인 넘버원, 넘버투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를 이렇게 만만하게 그린 국가, 사람, 화원 없어요. 중국, 일본, 꿈에도 못 꿉니다. 그럼에도 산하철이라고 하는 그 휘발성도 높고 그 다음에 그리기도 어려운 그 알료를 가지고 코발트는 없으니까 가서 사올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마침 명청교체기로 막 혼란기였기 때문에 조선은 17세기에 거의 청아백자 생산이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이 되고 대부분은 다 철화백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철화백자의 문양들을 이렇게 뜯어보면 뭐 이 청화에 그려진 아주 뭐 대단한 구도, 멋있는 구도, 화보를 그대로 베낀 것과 같은 그런 필치, 필력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거기에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 17세기의 국난 극복의 힘은 이런 그릇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약간 뭐 영구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호랑이를 그리고 뭐 다른 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윤곽선을 위주로 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고단했지만 그것을 여유로서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저력들이 도자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철화백자에도. 이거 뭐 같으세요? 어떤 분은 이거 호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랑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호랑이 맞습니까? 근데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는 원래 줄무늬잖아요. 땡땡이는 표범입니다. 즉 저거를 이제 우리 문화는 호표, 중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거의 고양이 느낌이 들지 그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아마도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작품은 산화 동으로 그린 동화백자입니다. 동화로 이 옆에 보면 이렇게 까치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치 호랑이의 일종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어느 이삿짐 센터 그 로고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저 문양이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와 표범을 합쳐놓은 거예요. 아, 그럼 왜 합쳐놨을까? 호랑이와 표범의 상징 의미는 군자입니다. 군자 플러스 군자하면 더 이게 배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식 기법인데, 그 중국에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을 해서 그 상징 의미를 배가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명백백, 명백하다는 말을 명명백백이라고 하면 더 막 강조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하나만 써도 되는데 호랑이 플러스 표범을 같이 섞어서 쓴 거예요. 이게 백자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민화에 이게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거 표범 얼굴인데 몸체는 호랑이네. 맞습니다. 그 민화도 사실은 이제 왕실회화에서 발언돼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 사실은 이제 왕실 취향하고도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 17세기는 정말 나라가 어려워서 청아백자를 굽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집에 있는 거 있으면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가화, 초벌구이한 백자에다가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구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록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저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 왕실의 연례 행사가 있으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딱 두 개의 커다란 청아백자 화준을 두고 거기 이제 종이로 만든 이제 꽃을 딱 꼽게 돼 있는데, 그 청아백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전쟁통에 다 깨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더 만들고 싶어도 청아 알료를 사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7세기에는 되게 철화백자를 쓰거나 할 수 없이 가짜 청아, 즉 가화, 초벌구이 위에다 그림만 그려가지고 썼습니다. 그 17세기 용을 볼까요? 17세기에도 역시 용의 머리는 앞으로 갑니다. 그거는 이 백자뿐만이 아니고 왕실의 의궤 그림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발톱의 숫자는 도자기는 아직도 3개예요. 그림에선 5개로 바뀝니다. 근데 도자기는 3개입니다. 18세기 가야 5개로 바뀌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란 말이 여기 오른쪽에 이게 동문흥의 해능 무인속에 보이는 것처럼 코 크기만 하고 입이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네. 아마도 서역이나 저 북방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17세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동과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18세기 초에 무인석에도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의 얼굴도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그 효종 때 북벌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이를 바르득 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안경이 너무나 이 안경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스를 발라가지고 한 대여섯 가락 머리카락을 앞으로 촥 날리고 의궤도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톱의 숫자는 다른데 그 나머지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용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아니면 어린애들 그림 그리라고 하면 안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면을 그리라고 하면 저쪽 상대 쪽에 있는 눈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려야 돼요.
그런 뭐 아동 미술의 그런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치 사람 얼굴 같은 그런 용이 대개 한 숙종 때쯤에 이제 17세기 후반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이 막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저 다랑아리 위에 발톱 5개짜리가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조선시대 백자 용은 발톱 5개짜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해학적이고 여유도 있어요. 저런 뭐 그리고 꼭 왕실용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이때쯤 되면 사대부 중인들도 저런 뭐 용을 주문해서 가져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숙종 말부터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제일 먼저 조선이 잘 살게 돼요. 중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하면서 드디어 경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60, 70년대에 확 일어났던 것처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청아백자가 제작이 재개가 됩니다. 이제 중국 가서 사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중국도 명나라 완전히 망하고 명말 청초 지나가서 청나라 강희제 이후에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개 임진왜란 이후에 왕실에서 관할하던 대부분의 기구들은 다 민간으로 내보내는데 두 가지, 조선 백자하고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만 왕실에서 꽉 움켜쥡니다. 근데 그 경영이 계속 어려울 때도 있고 하니까 장인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인들한테 가마가 10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칸 정도는 시장에 내다 팔어. 허락을 해줄게. 그리고 너네 생활비에 보탰어. 그게 바로 사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롭게 번조하는 것. 즉,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파이어링이 허락이 되면서 장인들도 좀 여건이 생긴 거죠. 맨날 왕실용 그릇만 만들다가 이제는 뭐 사대부나 중인들이 주문해 오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그릇을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릇이 뭐냐? 바로 산수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원도 결국 영조 때 매 10년씩 옮겨 다니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의 분원 초등학교에 있는 분원리로 딱 그 고정을 시키고 땔감을 이제 사옵니다. 땔감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영조 27년, 28년 무렵에 이사를 마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분원 초등학교 있는 쪽에.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굉장히 회화성이 더 강화가 돼요. 청아백자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때 또 달라지는 수요층의 취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세계적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이때 18세기는 사치의식이거든요. 저 단원 기봉도의 포위풍류도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림 주제는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김홍도 본인을 빼놓고는 전부 수입품이에요. 더더욱이나 그 그릇만 얘기하면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그릇, 요게 뭘까? 그때 조선시대 사대부가 북경의 유리창에 가서 제일 큰 돈을 주고 사왔던 골동, 가장 비싼 골동, 그게 바로 송나라 때 가요 그릇입니다. 저 균열이 쫙 까이는 그릇. 그게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수입품입니다. 중국 것들이에요. 이미 이때부터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수입품의 경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요층도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배경이 달라지고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선 백자도 거기에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기술적으로 양식적으로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18세기 이후에 지금처럼 뭐 저런 산수 인물문 같은 걸 화보의 장면들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체만들, 즉 상회 안료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컬러풀한 그릇은 못 만들었습니다. 청화로만 제작을 했지. 그 다음에 용을 이제 발톱이 5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다 정상적으로 뒤로 잘 흩날리게 돼 있습니다. 종속 문양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안경에 밴드가 바뀝니다. 18세기 가면 하얗게. 그리고 얇은 테로. 봉황도 등장을 하죠. 재밌는 건 우리는 봉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국도자에 등장하는 봉황의 어떤 그 점유율 퍼센티지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적어요. 봉황 자체가 별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조금 나타날 뿐이고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번이 허용이 되면서 가장 확실하게 달라진 거, 이전 시기하고 바로 산수문양의 등장입니다. 그런 산수문양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저게 바로 소상팔경입니다. 중국의 동정호라고 큰 서울시만한 호수 있거든요. 그 호수에 8가지 경치를 그린 소상팔경. 그게 조선시대 4대 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당나라 때 시나 뭐 이런 걸 그렸던 시의도, 이런 것들이 조선 청화백자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그려진 건 이 동정추월. 그 다음에 뭐 산시청남, 뭐 요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18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바로 산수문양이 본격적으로 청화백자에 시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팔경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소상팔경도 뿐만이 아니라 뭐 시의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소상팔경의 동정추월 장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청화백자 저런 항아리들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리고 요 두 장면 뭐 그게 평사나간이 됐든 소상팔경의 다른 두 장면을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매화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그런데 요 매화 그리는 방식도 이전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 실제로 겸재정선이 그린 동정추월도의 한 장면인데 청화백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청화백자에서는 저거를 뭐 좌우를 바꾸거나 훨씬 더 간략하게 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8장면이 다 그려진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총 합쳐갖고 3점이 남아 있습니다. 국박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 호암에 한 점이 있고, 일본에 이제 오사카에도 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뭐 특이한 경우요. 이렇게 이제 8장면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시기부터 막 사치, 길상, 그 다음에 수요층들이 좀 더 왕실 취향의 뭐 의리, 절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길상적인 그 수복, 강령을 요구하는 그런 상징 의미의 문양들을 요구를 하니까 이거 색깔이라도 좀 다양하게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화, 철화, 청화, 동화, 청화, 철화, 동화. 그러니까 투톤 컬러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컬러를 쓸 때도 있고. 여기 지금 호림소장에 지금 이 나비문 연적에 보면 사이사이에는 식구가 청화, 철화, 청화, 철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식구가 적혀 있고요. 여기 나방을 보면 청화와 철화를 절대 이 덧그림 없이 한 번에 더듬이면 더듬이,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이면 문양, 너무나 정교하게 아주 잘 채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상팔경도의 한 장면만 이렇게 쭉 두루마리 펼치듯이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 호암에 있는 소위 그 떡매병인데, 저 장면은 바로 소상팔경 중에 동정추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겸재소나무식으로 막 이렇게 그 붓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리는 그 수법도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송에 있는 그 조어문 떡매병이라고 해서 떡거머리 총각이 낚시를 하는 저 그림이 왜 대단하냐. 사실은 뭐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에서 어려운 게 바로 이 물 표현입니다. 인물도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대나무 낚싯대를 딱 들이었더니 갑자기 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놀라는 듯한 그 얼굴 표정, 그걸 너무도 속필로 아주 담담하게 그린 게 이 시대의 대표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뭐 몇 가지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장생의 등장입니다. 원래 십장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0가지의 장생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들을 모아놓은 건데, 실제로 중국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십장생이 꼭 10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12개도 있고 13개도 있고 뭐 약간 모자랄 때도 있고, 어쨌든 청화백자에 십장생이 등장하는 건 18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나무 자세히 보시면 이 옹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김홍도 소나무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 나뭇가지 꺾이는 거나. 그래서 이거 혹시 김홍도가 그린 거 아닐까? 물론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교토의 고려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까치호랑이를 아주 청화백자에서는 이 시대 18세기 후반 청화백자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하는데, 예, 요게 호랑이와 표범을 같이 섞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까치가 막 놀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 까치 호랑이 도상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크게 유행을 해요. 하는데 이 동일한 시기에 중국이 청대에는 이건 별로 유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유행하고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고, 재밌는 건 조선은 18세기에 크게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대로 민화에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일본의 쿠라시키 민화관에 있는 그 우리나라 민화 그림인데, 까치가 하도 놀려가지고 호랑이인지 표범인지 지금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주 이제 해학적으로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청하와 동화 혹은 연꽃을 그린 그림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꽃을 청아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꽃봉오리를 저렇게 빨갛게,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도 보이지만 이게 녹색도 있네. 예, 산화동으로 그렸기 때문에 산화동이 산화가 되면 저런 녹색으로 변하고 환원이 되면 적색,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불꽃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저 부분은 산화 환원이 교차해서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 그릇을 컬러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사카 가서 실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 꽃은 피어 있고 양쪽의 이파리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을 그대로 안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때 항아리가 구연부는 다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17세기는 이렇게 말리게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들러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실제 연꽃이고요. 그 연꽃을 도자기에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백자나 청자에나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처럼 저렇게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고 정밀하고 그 다음에 정감 있게 그린 작품은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원래 이 조선시대의 이제 명기들을 보면 16, 17세기에 가장 많이 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송시열 이후로는 명기 만들지 마. 그래서 명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명기를 계속 제작을 해요.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평소 쓰던 거를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명기하고는 이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길 보면 바로 요 그릇, 요 노란 요 그릇, 그 다음에 요 청화백자. 이 노란 그릇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 범랑채 그릇이고, 이 청화백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일본 아리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시대 왕실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수입자기를 왕실에서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백자 못 쓰게 해놓고 막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사실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그 이제 화유옹주 묘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협옹주 묘에서 나온 명기들도 보니까, 이거는 옹주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쓰던 화장 용기를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출토된 그 명기의 그릇에 묻어있는 화학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납성분하고 일부 화장용품의 성분하고 거의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화엽옹주의 묘에서 출토된 화엽옹주가 이전에 화장용기로 썼던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그 산업품으로 다시 개발해가지고 시판하겠다는 그런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럼 19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조선의 마지막 19세기. 아쉽게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수요층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수요층이 늘어나고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수복 강령의 길상문이 아주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되게 질은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질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아주 다양한 저러한 식의 그 길상문양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박쥐가 막 있어요. 이전에 박쥐 안 나옵니다. 19세기부터 나옵니다. 왜? 이때는 중화풍에 굉장히 많이 경도가 돼요. 중국계 물론 이제 일본 것도 있지만 너도 나도 중국 걸 따라하고 중국 걸 수입해다 쓰고 중국에서 유행했던 길상문양을 우리 가구나 이런 데 그대로 써요. 중국에서 유행했던 길상문양. 중국에서는 발음이 비슷하면 그 상징 의미를 빌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그대로 19세기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박쥐는 중국어 발음으로 비엔푸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의 발음이 푸 똑같아요. 그래서 박쥐는 복을 상징합니다. 19세기에 저 박쥐 문양이 사발, 반상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건 다 그런 중국식 길상 시스템의 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용문 고사, 저 잉어,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에 재수생 학원의 로고로도 쓰였고 그 학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고사, 어변 성룡의 고사 자체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에, 그리고 나중에는 청화백자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청화백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저 멀리 보이는 산, 중간에 있는 구름만 보면 이거 표현 방식이 좀 떨어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 퀄리티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영조 후반부터는 화원들이 안 내려와도 장인들이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에서 청화 코발트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안료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안료가 이거 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좀 품질은 떨어지죠. 이런 불수감, 불의 fu가 복의 fu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한테 지금은 별로 친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문양을 반상기로 계속해서 쓴다고 하면 식탁은 굉장히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국화 문양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7첩 반상, 9첩, 11첩 이렇게 풀 세트를 한번 요즘 그 재현하는 그릇보다 훨씬 더 풍요한 느낌, 그 다음에 저 디자인이 잘 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용은 어떻게 될까? 뒤에 한풍연재라고 써 있기 때문에 1850년대 이후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접시는 16각 접시예요. 저렇게 16각으로 내는 건 조선에 없습니다. 19세기 가야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이 털이 많고 앞으로 배를 내밀어가지고 마치 이거 옥수수 알처럼 저렇게 비늘을 보이고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가장 많이 제작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방구 종류입니다. 필통, 연적,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담아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연적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투각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 속에 이 안에 물통이 따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 나오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물 어디다 집어넣지? 사실은 저걸 뒤집으면 이렇게 뒤에서 밑에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제 도류식 기법이라고 하는데 고려청자, 중국의 요주요에서 쓰이다가 한동안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건륭제 때 저게 다시 또 유행을 하고 그 테크닉을 우리도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저거는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닥 만들고 컨테이너처럼 안에 거 만들고 위에 씌우고 그리고 나서 조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벌구이 하고 청화 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저 필통이 이제 용문양 필통이니까 아마 왕실에서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대부도 물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우 선생님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신 아마도 이제 조선시대 4대부들이 저런 무릎 연적을 칵 쓰다듬으면서 뭐 이제 상념해졌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무릎 모양의 그 연적도 이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투각용 필통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18, 19세기에 금강산 가는 게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금강산을 모델링을 한 그런 연적들이 오사카하고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제가 물을 담아봤더니 굉장히 무거워요. 높이도 좀 높고. 근데 이제 염려하실 건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사대부가 자기가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밑에 하인들을 시켰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다. 아까 18세기 십장생이랑 비교하면 그림의 질은 많이 떨어져요. 좀 박제된 느낌이고. 그 다음에 기형도 좀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 구연부가 19세기 가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굽 부분이 측사면으로 깎이는, 거기를 이렇게 깎는 그런 경향도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청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간 동화도 사용을 하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꽃 문양을 그렸던 거하고는 좀 약간 뭐 품격은 다른데, 그 배치 구도를 보면 뭐 이 대소, 그 다음에 위치, 뭐 전혀 그냥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게 오늘날은 또 미학적으로 저건 뭐 아주 색다른 건데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마치 그 시대 병풍 1월 오봉도에 등장하는 것들을 모아놓긴 했지만 물론 이제 조금 필치나 이런 건 좀 다른 편이고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조선시대 양식, 백자의 양식이라는 건 기형과 문양, 색상, 시기별로 대접이든 접시든 항아리든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령 대접 같은 거는 이렇게 U자형에서 좀 오목해지고 그다음에 구연부가 벌어졌다가 나중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항아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연부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9세기 가면 더 높아집니다. 접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병을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조선 전기일수록 이거 목이 짧네요. 18, 19세기로 갈수록 목이 길어집니다. 그것만 보면 얘는 몇 세기? 그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아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랑아리 요 무렵밖에는 제작이 안 됩니다. 15세기, 16세기 주판할, 19세기도 주판할 혹은 고구마 이런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기형의 변화도 명쾌하게 우리가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용이나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만 용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잖아요. 발톱 달라지잖아요. 그게 전기 17, 18, 19를 걸쳐가지고 세기별로 변천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특정 문양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고 이게 사실은 도자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서 다 등장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양식,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대하거나 그릇을 감상할 때도 시대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 그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릇에 대한 애정도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애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